한국? 맨날 역사 문제로 일본 돈이나 뜯어내는 나라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일본 최고 명문고 게이오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과학 경시대회 메달리스트들이 인천 땅을 밟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로 여겼던 한국에서 자신들의 확신이 흔들릴 줄은요. 과연 무엇이 일본의 수재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수학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게이오 고등학교 3학년 사토 유나입니다. 전교 1등이고 학생회장이며 도쿄대 법학부 진학이 확정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학생이었죠. 아니, 적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5년 5월 첫째 주, 저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12명이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 뭐 볼 게 있겠어? 제 룸메이트 켄지가 나리타 공항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냥 김치 공장이나 구경하고 오는 거 아니야? 같은 반 친구 미카도 코웃음을 쳤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 K-팝이나 드라마로 돈 좀 벌고 있지만 진짜 실력은 일본이 훨씬 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로 2시간 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하늘처럼 높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 거대한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나, 저기 봐. 미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항공기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선명도가 도쿄 하네다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일본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이시군요. 입국 심사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동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5분 이내에 통과 가능합니다. 완벽한 일본어 발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로봇이 일본어를 해? 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동 입국 심사대에 도착해서 더 충격받았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정말 30초도 안 걸렸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5분에서 1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다음 분 들어오세요. 한국어 안내 음성과 함께 일본어 자막이 완벽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도 압권이었어요. 움직이는 보도 위의 선이 주변 벽면에서 환영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주요 관광지, 전통문화가 마치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펼쳐졌어요. 이거 진짜야? 미카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화물 벨트 근처에서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환영 플래카드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플래카드에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완벽한 일본어로 환영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일본의 정서를 이해한 문구였어요. 게이오 고등학교 여러분, 머나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구는 일본에서 손님을 맞을 때 쓰는 전통적인 인사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 3학년 김민준입니다. 리더로 보이는 한국 학생이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일본어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모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일본어는 도쿄 토박이인 저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경어 사용도 완벽했고 발음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오사카에서 1년 살았어요.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김민준 학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일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국어와 영어까지 하더군요. 저희가 짐 운반 도와드릴게요.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짐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의 짐을 들어주다니.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곳곳에 도우미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어요. 김민준 학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리타나 하네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버스 탑승장으로 가면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일본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시군요. 한국 여행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중에 들었는데 인천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2개국어 이상을 구사한다고 하더군요.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을. 공항 하나만 봐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더 보게 될까? 켄지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유나,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이렇게 압도당하다니.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요금을 낼 수 있죠. 김민준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도 ETC가 있지만 한국처럼 완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전광판 보세요. 민준 학생이 가리켰어요. 고속도로 위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강남까지 28분, 명동까지 32분 이런 식으로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미카가 물었습니다. 모든 도로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구글맵보다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3분 후 도착 정말 3분 만에 올까? 켄지가 의심스럽게 봤지만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숙소인 명동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체크인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권만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1분도 안 걸려서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룸키도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모바일 키였어요.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호출되고 해당 층만 누를 수 있게 설정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는데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뉴판이 없었어요. 대신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니 핸드폰에 메뉴가 떴습니다. 일본어로요. 언어 선택이 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부분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정착됐죠.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주문도 핸드폰으로, 결제도 핸드폰으로. 현금은커녕 카드도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학생 한 명이 전자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는데 동시에 부모님께 등교 완료 메시지가 간다고 하더군요. 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거든요.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이 없었습니다. 대신 벽면 전체가 거대한 터치스크린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학생이 안내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스크린에 문제를 쓰자 학생들이 각자 태블릿에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선생님 화면에 모든 학생의 풀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 수진이가 여기서 실수했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선생님이 학생 이름을 부르며 바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디지털 표지판이 있어서 어느 칸이 비어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칸마다 비상벨이 있었고요. 여학생들 안전을 위해서예요. 비상시 바로 경비실과 연결됩니다. 점심시간 급식실도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증을 태그하면 알레르기 정보가 뜨고 먹으면 안 되는 메뉴를 알려줍니다. 저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 메뉴에 땅콩이 들어간 게 있어서 대체 메뉴를 받았어요. 한 한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코딩 수업을 참관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에요.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베이직 프로그래밍 배우는데 방과 후 민준 학생이 저희를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편의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입구에서 체온이 측정됐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무인 계산대로 갔는데 바구니를 올려놓으니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서 자동 인식돼요. 결제는 얼굴 인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인식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도 놀랐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했어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터지고 심지어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일상 곳곳에 적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그것을 모든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미카가 제게 말했어요. 유나, 우리 완전히 뒤처진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한일 학생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제안.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토론과 발표는 제 특기였고 전국 토론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했으니까요. 5명씩 4팀으로 나뉘었고 각 팀에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한국 측 리더는 이서연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먼저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할까요? 서연 학생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 공동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이미 기본 틀이 짜여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봤어요. 물론 다 같이 수정하면서 진행하면 돼요. 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준비를 했다고? 더 놀라운 건 한국 학생들의 지식 범위였습니다. 서연 학생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중국의 1대1로 아세안의 경제통합, 인도의 부상, 그리고 한중일의 역할. 유창하게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까지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작년 아세안의 GDP 성장률은 5.3%였고 향후 예상 성장률은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 최고의 명문 고생인 저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부터 글로벌 이슈 수업을 들어요. 매주 국제 뉴스를 분석하고 토론하거든요. 다른 한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어 뉴스도 매일 읽어요. BBC, CNN, 블룸버그.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해결책 제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한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 일본 학생들은 거의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의견을 내려고 하면 한국 학생들이 이미 그것보다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어요.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기술을 아시아 전체와 공유하면 어떨까요? 서연 학생이 저희를 배려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저희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술 공유라고 하면 최근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도 상당하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주도하는 게 다른 한국 학생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가 자주 나왔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준비 시간.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여기는 영상을 넣으면 좋겠어요.
10분 만에 전문가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차트, 영상까지 완벽했죠.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미카가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필수예요. 파워포인트는 기본이고 영상 편집, 3D 모델링까지 배워요. 드디어 발표 시간. 네 팀이 차례로 발표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주도한 팀들의 수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팀의 발표였어요. 아시아 청년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안이었는데 구체적인 정책 제안부터 예산 계획까지 다 짜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의 제안해도 될 수준인데 심사를 맡은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각국 정부의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좌절감이었어요. 항상 최고였던 제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유나, 괜찮아? 미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카, 우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일본 안에서만 최고였을 뿐이야.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각국 청년들의 고민. 저는 요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타트업을? 켄지가 놀랐어요. 네, 학교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청소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연구 중이에요.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고민이라곤 대학 입시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일본 친구들은 어떤 꿈이 있어요? 서연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도쿄대 법대에 가서 관료가 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와, 멋지다. 그럼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또다시 막혔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본 학생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리 정말 한심하다. 켄지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왜 공부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르고 있었어. 미카도 한숨을 쉬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제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나흘 동안 정말 많이 배워가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한국을 제대로 봐야겠다고요. 넷째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일본에도 오래된 궁궐과 신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광화문 앞에 서는 순간 그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와, 켄지가 감탄사를 뱉었어요. 높이 솟은 물루, 정교한 단청,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북한산의 조화. 교토의 궁궐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민준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일본인으로서 불편한 역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학생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역사는 역사고 현재는 현재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정전에 들어섰을 때 한 할아버지가 일본어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문화재 해설사셨는데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강제였지만 지금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쓰고 있죠. 할아버지의 설명은 단순한 건축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둥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음양오행 사상이 담겨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설명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어요.
왜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은 과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늘어선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전통 가옥들이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으로도 쓰이고요. 서연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대들보와 한지창은 그대로인데 모던한 가구와 조명이 놀랍도록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은 왜 전통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나요? 미카가 물었어요. 카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숨 쉬어야 진짜 전통이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요즘 한복 입기가 유행이에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개량해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게 만들었죠.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습니다. 북촌에서 불과 30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우주선 같은 건물.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건물이야? 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은색 곡선으로 이뤄진 외관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기둥이 하나도 없는 거대한 공간, 부드럽게 이어지는 경사로, 그리고 곳곳에 있는 전시 공간들. 여기서는 패션쇼, 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요. 서울 패션위크도 여기서 하고요. 민준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마침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전통의 미래화. 이건 한지를 이용한 조명이에요. 전통 소재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시켰죠. 이 가방은 조각보 기법을 활용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바느질 기법이에요. 젊은 디자이너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K-팝도 국악의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고 K-푸드도 전통 음식을 세계화한 거죠. 서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DDP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남산타워와 고층 빌딩들이, 다른 쪽에는 동대문과 전통시장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곳에 있네요. 미카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민준 학생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겪었어요. 불과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품고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을요. 해가 질 무렵 DDP 외벽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시작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영상이 펼쳐졌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춤을 추듯 변화하고 청자와 백자의 곡선이 현대적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단청의 색채가 디지털 아트가 되고 전통 문양이 미래적 패턴으로 진화했어요.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잘 보존하지만 그것을 신성시하며 손대지 않으려 해요. 반면 한국은 전통을 현재로 끌어와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제가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의 방식이 더 생동감 있는 건 확실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본 한국은 과거에 갇혀있지도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인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강남을 지나 판교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실리콘밸리 같았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IT 중심지예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대기업부터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모여있죠. 민준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그린 팩토리라고 불리는 건물은 이름처럼 곳곳에 식물이 가득했어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래요. 서연 학생이 말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아트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네이버 검색 트렌드가 시각화되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이에요. 네이버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일본어가 유창하셨어요. 저희 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직원들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요. 인공지능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이퍼클로바라는 저희 AI 모델이에요. 한국어 처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작곡까지 하는 거예요. 일본 대기업들도 AI 연구를 하지만 켄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실용화 속도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어요. 번역, 검색, 쇼핑, 추천 등이에요.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도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으로 자동 결제되고 AI가 개인별 영양 상태를 분석해 메뉴를 추천해줬습니다. 오후에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표 김준호입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청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희는 가상현실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VR 기기를 쓰면 고대 로마나 조선시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죠. 시연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VR 기기를 쓰니 갑자기 조선시대 한양거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같아. 미카가 감탄했어요. 역사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죠? 이미 몇몇 학교에서 시범 도입했어요. 다른 스타트업도 방문했는데 여기는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AI예요. 정확도가 98%가 넘어요. 의사보다 더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잡아주는 거죠. 스타트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고령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싶어요. AI로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요. 저녁에는 판교의 한 카페에서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창업에 관심 없어요? 한 창업가가 물었어요.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 문화가 강해서 창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어요. 다른 창업가가 덧붙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많고 투자 환경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미카가 물었어요. 23 나이에 유니콘 기업을 만든 여성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패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젊을 때 안 하면 언제예요? 그녀의 당당함이 정말 멋있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다르다. 켄지가 말했어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어. 미카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변화를 추구한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역동성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여섯째 날 아침,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약간의 두통을 느꼈어요. 전날 밤 너무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나 싶었죠. 유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후 관광버스에 오르자마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죠. 선생님, 유나가 이상해요. 켄지가 급하게 인솔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버스가 급히 정차했고 민준 학생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어디가 불편해요?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팀워크가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고 누군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 학생이 갑자기 아파서요.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접수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영어와 일본어로 안내했어요.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아마 환경 변화와 피로가 겹쳐서 생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은 푹 쉬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눠 저를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약국에서 약 타올게요. 저는 호텔에 가서 유나 물건 가져올게요. 저는 여기 남아서 같이 있을게요. 서연이는 병원 대기실에서 계속 제 옆을 지켰어요. 혼자 아프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오후가 되자 한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였어요. 각자 뭔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죽이에요. 아플 때는 따뜻한 게 좋대요. 스포츠 음료 사왔어요. 탈수 조심해야 한대요. 일본 책 가져왔어요. 심심할까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타국에서, 그것도 며칠 전에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뭔 소리야. 친구가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제 방에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혹시 필요할까 봐 준비했어요. 체온계, 물티슈, 이온 음료, 그리고 손편지까지. 유나야, 빨리 나. 내일은 꼭 같이 구경하자.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혹시 밤에 또 아프면 연락해. 바로 옆방에 있을게.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한국 친구들 모두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거야. 유나도 이제 우리한테는 정이 든 친구야. 다음 날 아침, 몸이 많이 좋아진 저는 다시 일정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죠. 유나, 괜찮아졌어? 오늘은 무리하지 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날의 일정은 특별히 저를 배려해서 가벼운 것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등산 일정이었는데 유나 때문에 바꿨어. 민준이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이런 배려와 따뜻함이라니. 점심 식사 때 서연이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건넸어요. 일본 음식이 그리울까 봐 준비했어. 김밥이지만 일본 스타일로 만들어봤어. 정말로 일본식 재료가 들어간 특별한 김밥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섞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유나가 아파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한국 학생 하나가 말했어요. 맞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죠. 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정문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일본에서는 이런 거 잘 못 봤거든. 일본에도 오모테나시가 있잖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건 좀 달라. 오모테나시는 예의고 매너인데 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 미카가 설명했어요. 해질 무렵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에이,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일본 가서 아프면 유나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꼈다. 화려한 기술이나 발전된 도시보다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정. 이 한 글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한국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마지막 날 특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제작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은 한국 문화산업의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안내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였습니다. 마침 인기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었어요. 와, 실제로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켄지가 감탄했어요. 세트장의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조선시대 궁궐을 재현한 세트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죠.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 미카가 말했어요. 제작진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보편적 정서를 다룬다는 거예요. 가족의 우정, 사랑 이런 건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다음은 하이브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벽면 가득한 상장들, 세계 투어 포스터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고 유엔에서 연설하고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문화운동이죠. 하이브 직원분이 설명했어요. 연습실을 구경했는데 연습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해요? 켄지가 물었어요. 평균 10시간 이상이요. 춤, 노래, 외국어 공부까지 해야 하거든요. 외국어도요? 글로벌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도 배워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가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이너를 만들고 있었죠. 점심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문화평론가와 함께 했어요. 한류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작은 시장이에요.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했죠.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이 됐어요. 빨리빨리가 장점이요? 미카가 의아해했어요.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고 바로 콘텐츠로 만들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탄생했죠. 오후에는 CJ E&M을 방문했어요. 한국 최대 콘텐츠 기업 중 하나죠. 여기서 뮤직뱅크, M 카운트다운 같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방송 스튜디오를 둘러봤는데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할리우드랑 비교해도 켄지가 놀랐어요.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도 한국에 와서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콘텐츠 기획실이었어요. 젊은 기획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죠.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10개 중 하나만 성공해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개는? 제가 물었어요. 경험이 되죠. 다음 작품을 위한 자산이 돼요.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공연장에서 인디밴드들의 공연을 봤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 음악씬이에요. K-팝만이 전부가 아니죠. 서연이가 설명했어요. 록, 재즈, 일렉트로닉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졌어요. 일본 음악에서 영향받았다는 밴드도 있어요. 민준이가 귀띔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밴드가 일본 시티팝 스타일의 곡을 연주했는데 거기에 한국적 정서를 더한 게 신선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뮤지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건 서로 배우고 섞으면 더 좋아지죠. 일본 음악도 많이 듣나요? 미카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특히 90년대 J-팝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죠. 마지막 밤이라 아쉬웠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문화 파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망,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진정성이 있었죠. 일본도 멋진 문화가 많은데 켄지가 아쉬워했어요. 일본 문화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민준이가 위로했어요. 맞아.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아시아 문화를 알리면 좋겠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의 힘은 총이나 돈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함께 한다면 아시아 문화가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호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가는 거야?
서연이가 아쉬워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 미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모두가 조용했어요. 각자 일주일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유나야, 이거. 서연이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어요.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 저도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일본 전통 종이접기로 만든 학 1000마리였죠. 1000마리 학은 소원을 이뤄준대. 우리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접었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였죠. 일본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는 일본 노래 세카이니 히토츠 다케노 하나였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라는 뜻의 이 노래를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로 부르는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꽃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름답죠. 서연이가 말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 여름에 꼭 일본으로 와. 우리가 최고의 일정을 준비할게. 켄지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 계속 연락하자. 미카가 덧붙였어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세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맞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제가 답했어요.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또 만나자. 꼭이야. 사요나라가 아니라 마타네. 안녕이 아니라 또 만나. 출국 심사를 마치고 돌아보니 한국 친구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때는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을 우습게 봤고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받고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잘 있어, 한국.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옆자리에 켄지가 말했어요. 유나, 우리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일본에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먼저 우리가 경험한 걸 친구들에게 알리자.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하자. 미카가 덧붙였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도전 정신도 가져야겠어. 2시간 반의 비행이 끝나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내 나라인데 왠지 다르게 보였거든요. 일본도 변해야 해. 켄지가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엄마가 물으셨어요. 여행 어땠니? 재미있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엄마는 놀라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한국 여행이 끝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다. 한국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를, 나아가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고마워, 한국. 고마워, 친구들. 우리의 우정과 꿈이 영원하기를. 지금까지 일본 명문고 학생 사토 유나의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최첨단 기술, 역동적인 문화, 따뜻한 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희망적이지 않나요? 어쩌면 유나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 할 때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나의 일기처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